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부 강의를 맡은 저는 서울 영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윤상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6시부터 하게 될 줄 알았는데 6시 10분이 됐습니다. 이제 7시까지 6시 50분까지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평소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시간 내에 좀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약간 시작부터 조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면 또 2부에는 지금 여기 성동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홍보하는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 전년도에 하셨던 선생님께서는 되게 쉽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뭐 어렵게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은 좀 더 많은 정보를 담는 게 도움이 될지 사실 좀 고민을 해서 적정한 그 수준을 좀 잡았는데 아마 어쩌면은 또 이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좀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가지고 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그 챕터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피고, 두 번째 이제 성공적인 고교 생활을 위한 준비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형 수능에 대한 이해와 대비,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입 전형의 이해와 선택할 때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뭐 예전에는 뭐 전인적인 인격을 뭐 형성하고 또 사고력을 기르고 뭐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뭐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그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준은 바로 진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게 뭐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진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진학을 위해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대입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지만 고등학교를 좀 선택할 수 있고 이후에 고등학교 생활을 설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첫 번째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육 과정들이 좀 변화되고 있는데요. 뭐 7차 교육 과정, 그다음에 공고 교육 과정, 2015 교육 과정,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교육 과정은 2022 교육 과정입니다. 2022 교육 과정을 담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입학하게 되면서 적용을 받는 교육 과정이 2015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일단은 이제 문이과, 전통적으로 문과가 있었고 이과가 있었는데 그런 문이과를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의 과목 선택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다 과목을 다 지정해 줬죠. 그래서 이제 시간표대로 그냥 들어가서 배우면 됐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평가는 알고 계시는 이제 상대 평가가 예전에는 상대 평가로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점수가 90점이 넘더라도 나보다 더 높은 아이가 있으면 나는 사실은 뭐 등급에서 밀리는 이런 어떤 방식이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 평가 방식은 이제 성취도 평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 평가죠. 그래서 상대 평가에서 이제 그 성취도 평가, 절대 평가로 변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 갈 거고요. 그다음에 대입 제도는 예전에는 이제 학력고사, 그래서 수능 중심이었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그 전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 입학사정관 전형을 모델로 했던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뭐 여러 가지 사태,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든가 고교 학점제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그런 어떤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을 40%로 늘려라 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교육 과정의 방향성하고 정시 모집 인원의 확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시 모집 인원의 확대는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아니고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 16개 대학이 모두가 다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방향성하고 정시 모집이 이제 늘어나는 쪽은 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되는 거죠. 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같은 교실 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수능으로 가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수업을 해도 뭐 수능에 도움이 되고요.
수능을 위한 수업을 해도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뭐 발표, 토론 이런 어떤 학생 참여형 수업의 형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역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아이는 듣기만 하면 자기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역량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이따 설명이 되겠지만 수업 시간에 드러나는 학생들의 역량을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고 그걸 대학에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될 텐데 반대로 이제 수능 준비, 그러니까 수능을 위한 수업은 그냥 일타 강사들처럼 선생님이 막 이렇게 쪽집게 강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계속해서 받아 적고 이런 수업의 형태거든요. 그럼 그런 다른 전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같은 교실에 모여 있을 때 문제점은 뭐냐? 자, 우리 이제 발표 좀 할까라고 이야기했더니 학생 뭐 7번 학생 발표 좀 하자라고 했더니 그 7번 학생 저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건데요. 발표 안 하겠는데요. 이러면 사실은 수업이 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그래서 어딘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지금 이렇게 서로 방향성이 다른 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된다면 사실 수업의 형태가 이제 한 가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행 중인 대입제도의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드리면 2022 대입. 지금 올해는 2023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입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형 수능.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에서 그동안은 똑같은 시험을 봤었죠.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이었지만 근데 이제 국어에서도 독서하고 문학은 그대로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 언매하고 화작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2024 대입에서는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이 완성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학생부에서 대입에 활용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수상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게 되죠. 그런 제도가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인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해가 이제 내년이고요. 그다음에 2025학년도에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해는 2025년이에요. 즉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해이죠. 그럼 내년에 입학할 때부터 이제 뭐가 바뀌느냐면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분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고교 학점제는 아니고 고교 학점제의 일부 특징이 이제 내년부터 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92학점, 지금 현재는 204단위. 그래서 일주일에 34시간 수업을 받는데 32시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는 2022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3학년이 될 때 들어오는 1학년하고는 배우는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하고 2022 교육과정이 같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내년에 1학년부터 학점제가 도입이 되는데 완성이 되는 건 3학년이라서 이런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을 2015 교육과정에서 찾아야 되는데 2022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2028년도에 되면 이제 새로운 수능의 형태가 이제 도입이 될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교 학점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고교 학점제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고 중에서도 뭐 연구 선도학교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완전하게 도입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2022 교육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 이제 2025년도에 완벽하게 고교 학점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 말했던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는 내년에는 그 학점제가 부분 도입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04단위, 그러니까 일주일에 34시간 수업을 하죠. 그래서 7교시가 5일이니까 4번이고요. 그다음에 6교시가 1번인 요 수업의 형태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학점이 192학점으로 그래서 32시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6교시 하는 날이 3번 있고 7교시 하는 날이 2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내년부터는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 3학년의 수업 시간하고 1학년의 수업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체 활동이 저렇게 말했던 뭐 자동 봉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진로 탐구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자치 활동 명칭이 살짝 바뀌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어쨌든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 192학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학점제형 학사호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학점제형 학사 제도가 운영이 되면 학부모님들 대학 다닐 때 수강 신청하고 수업 듣고 평가받은 이런 구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과목 개설을 다양하게 학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걸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6단계부터 이수하고 미이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학교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뭐 빵점을 맞아도 그냥 진급을 할 수 있고 졸업을 할 수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이수, 미이수가 되기 때문에 이수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만 그 수업을 수강을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점이 쌓이고 쌓여서 졸업 학점을 채워야지만 졸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보시면 과목 축소율을 해서 이제 수업 횟수의 3분의 2를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번이라면 이제 뭐 한 6번이나 7번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라는 건 40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빵점을 맞으면 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학생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와서 조회만 하고 그냥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수업 그 출석 일수를 채우기 때문에 현재는 진급도 되고 졸업도 가능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그 아이는 와서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과목에 이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고 이걸 이제 얼마만큼 내년에 학교에서 그 좀 엄밀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지금 그 고교 선택의 기준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수가 안 되는 애들은 그러면 졸업을 안 시키느냐? 원칙적으로는 졸업을 안 시키지만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보충 이수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 이수가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이제 1학년부터 192학점이 도입이 되고요. 후년에는 2학년까지,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3학년 전체가 다 3개 학년 전체가 192학점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평가 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 평가제예요. 나머지 공통 과목이라든가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가는데 2025년이 되면 공통 과목만 등급이 나가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전부 다 성취 평가제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입시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등급이 없으면 등급이 나가는 과목이 적으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교과 전형 같은 게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2025년의 문제이고 우리 학생들은 그대로 똑같이 공통 과목은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가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가지 않는 성취도 평가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 입학 전형이 4년 예고제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중학교 2학년 2월이 되면 일단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1학년 8월이 되면 대교협에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큰 틀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세 번째 대입 전형 시행 계획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4월쯤 되면 그 다음에 대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모집 요강이 만들어지고요. 그 모집 요강에 따라서 이제 입시가 진행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4년 예고제라는 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입은 총 3번 있죠. 수시, 그다음에 정시, 그다음에 추가. 보통은 이제 수시하고 정시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엔 추가 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예 그냥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몇 번 지원을 하게 되느냐? 6번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3번을 지원하게 되고요.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면 10개든 20개든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력과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겠는데 일단은 수시 모집을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하고 추가에는 도전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내가 합격을 하게 됐는데 합격을 했는데 내가 나는 등록을 안 하겠다 그러면 추가 모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한 3학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 모집은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아직 고등학교 생활도 시작 안 했는데 추가 모집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막 포부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보니까 알려드리긴 하지만 추가 모집은 그냥 잊으시고요. 수시든 정시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좀 그런 학생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수시로 못 가고 너는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상담하다가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시에서 16개 대학은 수시의 단일 전형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가는 것도 하나의 트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수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좀 버려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변화하는 대입 제도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고2까지밖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형 계획이 나와야 뭔가 윤곽이 잡히는 거지 전형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대단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졸업 연도를 이렇게 2개까지 했느냐 하면 이때부터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2021 대입부터.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 2021에 일어난 변화가 2022에도 영향을 주고요. 23에도 영향을 주고 24까지 뚝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지금 2021 학년도부터 이제 큰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살펴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2021 학년도 2021 대입부터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수능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우는 과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목이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져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평가 체제를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만 바꿨냐면 그냥 시험 범위만 바꿨어요. 그래서 이때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수학 가형,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에서 뭐가 빠졌냐면 기하가 빠졌어요.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2022학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됐을 때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이 뭘 선택해요? 미적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설명이 되겠지만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한 과목의 집단이 공부를 잘하면 나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나도 따라서 선택하면 그냥 몇 점이라도 이익을 보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흐름인데 이때 여기 졸업한 학생들이 전부 다 뭐예요? 기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 수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졸업생들이 전부 뭘 선택해요? 미적을 선택하니까 재학생들도 따라서 미적을 선택하게 돼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미적이 압도적이에요. 거의 자연계열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90% 가까운 숫자가 미적을 선택하죠. 한 10% 정도가 기하예요. 그렇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때부터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됐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 모집 인원의 확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아니고 어디예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저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2022 대입에서는 이제 학생부 기재 내용이 바뀝니다. 다른 거는 이제 그대로고 선택형 수능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수상 기록을 하나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대입에서는 이제 16개 대학의 정시 40% 이상을 완전히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사회 통합 전형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요건 두 가지거든요. 고른 기회 전형도 한 10% 정도 선발을 해야 되고요.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걸 또 10%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거하고 오해 없으셔야 되는데 지역 인재는 지방 대학에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이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게 지역 인재 전형이고요.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건 수도권 대학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럼 서울 아이들은 그 지역 균형 전형을 못 쓰느냐?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과 전형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예전에는 교과 전형에 많이 신경을 안 썼는데 작년부터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나서
교과 전형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추세가 됐죠. 근데 요 두 가지 특징이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올해 졸업한 학생들한테 다 구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2 대입과 2023 대입은 크게 차이가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고2 학생들한테 일어난 변화는 좀 큽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요. 자기소개서가. 그리고 학생부 기재 내용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는 대입에서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상도 빠지고요, 독서도 빠져요. 그다음에 외부 봉사활동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동안은 활동 역량이 되게 중요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활동 역량보다는 뭐예요?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학업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자소서 얘기는 자꾸 이제 공청회에서 대학에서도 자소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쩌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자소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자소서 쓰기 어렵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자소서 지도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소서를 찬성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처음 불러봅니다. 2026 대입이에요. 아직 2026 대입이라는 말 한 번도 안 써봤는데 2026 대입에서는 자소서가 다시 부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얘기는 없고 자소서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입의 이제 주요 전형의 핵심 요소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대입 전형이 요거 말고 다른 전형들도 있어요. 뭐 예체능 학생을 위한 실기 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학 특기자라든가 수학과학 특기자를 위한 뭐 특기자 전형도 있는데 소수이거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입시에서 우리가 예체능 그 실기 전형을 좀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형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자, 뭘 중심으로 하느냐? 당연히 교과 성적이죠. 그런데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대학이 일부 있어요. 근데 일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내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러면 교과 성적을 무조건 놀려야 되고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등급 평균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를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최저가 없으면 이 정도 성적인데 여기밖에 못 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과 전형을 신경 쓰실 거면 반드시 최저 있는 대로 나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종합 전형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단 교과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과를 기반으로 한 교과 외 활동들, 흔히 말하는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상위권 대학에서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의 뜻이 있다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논술 전형은 교과 역량, 논술 역량, 수능 최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교과 역량은 반영 비율이 30%나 40% 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논술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가 있는 대학에서는 당연히 최저를 충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최저가 없는 대학에 갈 거니까 나는 수능 공부도 안 하고 어차피 논술이 잘하면 된다니까 나는 교과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논술만 3년간 드립답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가 합격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1단계가 교과 실력이라면 2단계가 수능 실력이고 3단계가 논술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사고 과정을 단계를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과가 부족하고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가 논술로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들을 닦은 다음에 이제 논술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정시는 뭐 당연히 수능이죠. 아직까지는 수능 100%가 대부분입니다만 올해부터 서울대에서 이제 교과 20%, 직윤에는 교과 40%, 내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 20%를 반영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정시에서도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역량도 여기다 좀 써놨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챕터 이제 대입제도에 대한 부분을 쭉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공적인 고교 생활을 위한 준비라는 챕터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형 선택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을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 진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중요한 이유들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입학과 동시에는 누구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재밌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년간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으려면 내 목표 대학을 조금씩 낮춰야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1등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등급이 계속 3년간 나오면 거기를 쓸 수 있지만 등급이 3등급, 4등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를 쓰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3, 4등급이 갈 수 있는 뭐 인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을 생각하는 쪽으로 목표를 낮출 거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계속 가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절대로 나는 성균관대 밑으로는 못 가.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전형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전형의 방향성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냐 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대학이 낮으면 전형을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목표로 하는 대학이 높으면 내가 그걸 따라갈 만큼의 교과 성적이 나오느냐 수능 성적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일단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1학년 동안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내신 성적 올리면 돼요. 근데 이제 1학년 말이 됐을 때 내가 받은 등급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그랬을 때 차이가 있다면 이제 다른 전형으로 한번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시기가 오는 거죠. 애매하다면 그 다음 학기로 또 애매하다면 그 다음 학기로 그래서 1학년 말에 한번 전형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2학년 1학기 때 또 한번 점검해 주시고 2학년 2학기 이제 최종 점검하시면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전형이 바뀔 일은 없죠.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수시가 대세였고 학종이 대세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 대입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40% 가까이 늘었단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지금 2024 경희대 전형기획 기준으로 보시면 수시하고 정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수시가 많지만 단일 전형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경희대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쓸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그죠? 굳이 있다면 누구예요? 경희대 교직원들의 자녀들이죠. 등록금이 지원이 되니까. 재미없으셨나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아니면 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가장 많은 종합전형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수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학종이 대세는 아니다라는 거. 적어도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서 학종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학종이 대세는 아니다. 그럼 수능이 대세냐? 수능이 대세라는 것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수능은 점수가 나와야 가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면 아무리 많이 뽑아도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드렸던 말씀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건 중앙대, 그다음에 가운데는 건국대, 세 번째 거는 광운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예요.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입시 결과가 떨어지죠. 무슨 말이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진 않습니다. 교과 성적을 정량 있는 그대로 숫자로 반영하는 건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전형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합격자를 뽑아놨더니 중앙대, 건국대, 광운대가 입시 결과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광운대를 지원했던 아이가 상위권 대학인 중앙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지원을 했다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런데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집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면 그 다음에 이보다 더 낮은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은 어때요? 이 서울서재 16개 대학을 꿈도 못 꾸나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개개인의 학생의 어떤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려면 수업 시간에 발표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나와서 발표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죽기보다 싫을 수 있는데 너 학종으로 대학 가야 되니까 야 거기서 쓰러져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친구는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는 게 더 좋다면 사실은 일찍부터 수능이라든가 논술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도 편안하게 학교 생활도 할 수 있고. 근데 예전에는 정시 모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건 성향하고 상관없어요. 상위권 대학 가려면 무조건 학종이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땀을 흘리면서 청심환 먹고 가서 발표하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의 위치, 지역이라든가 선호도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조금씩 달라요. 보시면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 모집이 수도권은 65% 정도밖에는 안 되죠. 그렇지만 비수도권, 지방으로 들어가면 88%예요. 정시는 마찬가지로 자 수도권 쪽은 36% 정도밖에 36% 정도나 되는데 비수도권은 1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그런 학생은 없겠지만 나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꼭 갈 거야 그러면 사실 정시보다는 수시로 반드시 가야 되죠. 하지만 서울소재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 전형의 방향성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아까 보시면 서울 15개 대학은 제 맨 왼쪽에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그래요. 수능이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과하고 종합이 좀 늘어나고 수능이 좀 줄어들죠. 아주 멀어지게 되면 교과가 대부분이에요, 지방은. 그리고 종합이 일부 있고 수능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서 전형의 규모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주요 대학은 교과가 5,600명, 그다음에 종합이 17,000명, 논술이 4,200명, 수능이 2만 명. 수능이 제일 많이 뽑고 학종도 상당히 많이 뽑죠. 그래서 학종하고 수능이 중상위권 대학을 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거점 국립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가 16,000명이에요. 종합은 9,500명, 논술은 거의 없죠. 그리고 수능도 8,900명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입학하면 무조건 누구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물론 뜻한 바 있어서 나는 정시 파이터로 갈 거니까 입학과 동시에 나는 그냥 수능 공부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그때 조금씩 바꿔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입학과 동시에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한 아직 수준과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신으로 이제 조금씩 빌드업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학과 동시에 정시를 신경을 쓴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고요. 내신 공부를 철저히 하면서 수능이라는 건 요렇구나, 그러면 내가 수능 공부를 이제 조금씩 병행해가는 이런 정도는 되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 면접, 이게 이제 평가의 도구예요. 그리고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곳이 많죠. 그래서 1단계를 서류로 거르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포함해서 최종 선발하는 쪽도 있고요. 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제 학생부예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학생부의 이제 기록을 얼마만큼 잘 쓸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뭐를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봐요. 네 가지. 물론 이제 용어들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은 이제 뭐 학업 역량,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뭐 인성,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나는 학업 역량을 일단 기른다. 학업 역량을 기른다라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자, 진로 역량은 이제 전공에 대한 탐색,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주시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자기주도성은 사실은 되게 좀 추상적으로 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어떤 문제적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해 본 경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자기주도성이 있는 친구들이 발전 가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거,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험을 다양하게 하면 학교 생활을 되게 재밌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학생부에 기록이 될 수 있느냐? 기록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기록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가려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역시 대학에서는 좋은 평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위해서 역량을 좀 강화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의 흐름이라고 돼 있는데 2017학년도예요. 근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2017, 18 요때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성기였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꺾였죠. 정시가 40%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요때가 이제 가장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성기였고, 요때 나온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교 선택의 기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학교를 비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수업이 얼마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서 학교 선택을 하시면 좋죠. 자, 최고의 스펙은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답이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10명 있으면 10개의 교육과정, 100명 있으면 100개의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을 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의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실적으로 기술하면 대학에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고 계속 시간 내에 평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제 정성 평가를 하게 되면 또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이 뭐예요?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일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형태는 이렇다라는 것이고, 이런 수업의 형태, 학교의 교육 과정이 짜여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를 반드시 이수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공대를 간다라고 하면 물리2라든가 기하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과목 선택권을 얼마만큼 보장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하시면서 학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기재 내용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자, 일단은 이제 과세특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영재교육, 발명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자율동아리도 반영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그러니까 외부에서 봉사활동한 것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봉사활동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 수상이라든가 독서, 이런 부분이 이제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죠. 학생부에 다 기록은 돼요. 하지만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제는 교과 성적, 그다음에 교과 세특, 그다음에 창체 활동만 남아요. 창체 활동이 뭐냐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봉사활동은 의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의 기록을 이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고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고사 대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에서도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정시로 가더라도 뭐예요? 교과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교과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수능 단계로 가기 때문에 내신 성적하고 수능 공부는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떤 전형을 가더라도.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들어가면 아이들 좀 놀아요. 놀다가 언제 공부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공부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공부하고 끝나면 또 놀아요. 또 그리고 기말고사 하면 공부하고 또 끝나면 놀아요.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에 뭘 공부해야 되냐면, 학생들 미안해요, 수능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늘 수능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내신 공부하고 또 끝나면 수능 공부, 이런 패턴으로 3년이 움직여져야지만 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금 들어가면 대부분 다 1, 2학년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놀아요.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당연히 놀고 쉬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좀 해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 교과 세특입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발표, 토론, 역량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지금 제가 체크하는 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여력이 되면 하나씩 다 채워 나가는 것이고, 여력이 안 되는데 뒷순위부터 하시면 안 돼요. 앞순위부터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신, 모의고사, 교과 세특,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에요. 진로와 연관성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는 진로 활동이고 자율 활동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교내 활동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시간이 허락이 되면 뭐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좋겠죠.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돼요. 2학년, 3학년 때. 이 과목 선택은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할 때만 과목 선택이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수능을 선택할 때도 과목 선택의 의미가 있지만 수능 선택 과목은 몇 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엄매하고 화작 중에 하나,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중에서 2개 이렇게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 전공과 내가 선택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이 많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때는 과목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 만약에 다른 전형으로 가실 거다 그러면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과목들은 이렇게 개설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3학년도는 아직까지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과목 쪽에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제가 쓰지 않은 것이 뭐냐면 전문교과라는 게 있어요. 전문교과는 특목고가 과학고나 외고 국제고에서 개설된 과목인데 이것도 일반고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로 편성이 되냐면 진로 선택으로 편성이 돼요. 그런 과목들은 조금 이제 현재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되는데,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해요. 물론 저기 나와 있는 실용국어, 실용수학, 실용영어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중에서는 진로 선택을 많이 들으면 조금 더 어려운 과목에 도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로 선택은 등급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고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해놓은 거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목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이 되는 과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고요. 자, 성적 표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도 나가지만 뭐가 나간다고요? 등급이 나가요. 등급이 이렇게.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전문교과도 특목고에 또는 특성화고에 개설된 전문교과가 일반고로 넘어오면 진로 선택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성취도만 나가고 등급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학년별 선택 과목,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등급이 나가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급 계산이 주로 1학년 과목, 2학년 과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대입에 반영이 돼, 수시에 반영이 되지만 사실은 3학년 1학기에 등급이 나가는 과목이 한 2~3과목밖에 안 되거든요. 학생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3학년 1학기 성적을 높여가지고 등급을 좀 올려봐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1, 2학년 내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1학년 때부터 바로 이제 진검승부에 들어가셔야죠. 1학년 1학기부터. 자,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거, 모의고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1, 2학년은 연 3회, 3학년이 되면 연 6회예요.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생기는 변화들은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340분이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요 340분 동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체력도 좀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거, 이제부터는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뭐 오래 앉아 있다고 꼭 공부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교내 활동도 좀 목적성 있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특 준비해야 되고 뭐 수능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와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택형 수능 얘기 좀 들었는데 선택형 수능 얘기 좀 빨리 할게요. 자,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수능 시험 성적 이런 건 다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몇 문제가 되고 배점이 어떻게 되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뭐 자료 같은 거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냐이죠. 자, 이론적으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계열에 따라서. 인문계로 갈 아이들은 확통을 선택하면 되고요. 자연계로 갈 아이들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국어에서 언매하고 화작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면 되느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언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 언매를 선택한 집단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언매를 선택한 이유만으로도 동일한 선택 과목 점수에서 내가 1, 2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언매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언매를 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독서하고 문학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들어두시면 나중에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선호하는 대학들은 전부 다 자연계에서 수학, 미적이나 기하, 과탐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통이라든가 사탐을 선택하고는 연세대 기계공학과, 한양대 자동차공학과를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 과목은 이렇게 조정이 돼요. 공통 과목 평균에 따라서.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시간이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나는 확통을 선택해서 내가 1등급이나 2등급을 못 맞는 것 같아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론 보도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인문계 아이들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좋은 등급을 못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의 수원수투 평균점은 30점이에요. 대략. 그런데 미적을 선택한 집단의 수원수투 평균은 50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미적을 선택했으면 점수가 좋아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통을 선택해서도 1등급을 맞으려면 저 수원수투 75%에 해당하는 수원수투를 만점 가까이 맞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맞는 확통 선택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등급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들어와서 내가 문과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수원수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주면 확통을 선택해도 충분히 1, 2등급이 나와요. 단 똑같이 만점을 맞았을 때는 미적을 선택한 아이가 3점에서 5점, 시험에 따라 달라지만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가요. 하지만 걔들은 미적 만점자는 인문계 만점자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왜요? 얘들은 어딜 가요? 의대를 갈 거예요. 교차 지원해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넘어올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쟤들이 나보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그냥 확통을 선택해서 수원수투를 만점에 가깝게 맞는 것이 인문계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유리하다라는 거 그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입 전형의 이해와 선택시 유의사항에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좀 넘어가고요. 뭘 봐야 되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교 선택할 때 이제 정보를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고입 정보 포털에서 기본적으로 고입 전형에 대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알림을 통해서 다양한 학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고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 홍보 자료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했던 내용들도 다 있죠. 교육 과정도 있고요. 자신 있는 학교는 입시 결과도 공개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이런 데도 들어가면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하느냐? 고등학교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고 내가 진로로 삼고 있는 그 과목에 필요한 과목들이 다 개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는 아직 진로가 결정이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아이들이 진로 결정이 어렵죠.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거라면 입학과 동시에 그래도 가장 내가 좋아하는 가고 싶은 학과를 하나 정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일단 1학년 때부터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과를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진로가 바뀌면 그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교과나 논술 정시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적어도 방향은 잡아줘야지. 문과니 이과니 이런 방향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하고 관련된 과목들을 내가 이수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공대를 갈 건데 가장 기본적인데 기하가 개설이 안 돼요. 물리투가 개설이 안 돼요. 이러면 그 학교는 나한테 불리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때문에 첫 번째 교육과정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걸 보시면서 보통 교과에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요. 너무 일반 선택으로만 구성이 돼 있거나 너무 진로 선택으로만 돼 있어도 사실은 곤란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배분이 돼 있어야 되겠고 전문 교과도 개설이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 교과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가서 내가 이수를 했다면 대학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있거든요. 물론 이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죠. 기록이라든가 성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 교과를 이수하고 들어오면 조금은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뭐 있느냐라는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과세특을 잘 써줄 수 있는 생기부를 잘 써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활동
행사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앞으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과서 특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전년도 진학 결과 요거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진학률이 높은 그다음에 또 어떤 전형으로 가느냐, 정시로 많이 가느냐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야지만 내가 이 학교에 진학을 할 거면 나 이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노려봐야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요 통학거리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멀면 아이들이 다니기 힘들죠. 지각도 잦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 사귀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하고 싶은데 너무 멀면 사실은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뭐 옛날 부모님들 세대하고 좀 달라서 개성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뭐 생활지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두발 이런 것들에 되게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대부분 다 풀어주고 완화돼서 학교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좀 특이사항은 없는지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설 되게 중요하죠.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아이들 꼭 참는 아이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막 가기, 어떤 아이는 화장실 가기 위해서 조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시설들. 또 남학생들은 뭐예요? 남학생들은 축구에 목숨을 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축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축구 못하게 하는 학교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정보들, 대입과 관련된 정보들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눌러 보시면은 다양한 정보들, 필요한 것들을 좀 얻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고 있습니다.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입시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입 정보, 그다음에 대학 입학처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모두 다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이렇게 딱 띄워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꼭 내가 서울대를 안 가더라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좋지만 그 대학을 안 가더라도 그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는 입학 그 본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웹진 아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따로 찾아서 들어가시면 좀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뭐 중위권 대학에서도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으니까 대학 입학처도 좀 방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입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입 정보 포털에 일단 먼저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알림이 같은 것도 보시면 좋은데 그냥 다이렉트로 고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필요한 내용들을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구하시면 나중에 고교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을 맞추려고 조금 말을 빠르게 했는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죠? 네,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대입에 진학하는데 꼭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 오늘 설명회를 들으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정말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원하는 대학에 꼭 진학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부터 2부 성동구 고등학교별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